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반도체와 태양전지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게 된 한국과학기술원 이정현 교수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이 두 개의 이미지는, 왼쪽에 보시는 이미지는 애플이 얼마 전 발표한 M2라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이 이미지는 아마 익숙하실 이미지일 텐데 태양광 패널입니다. 보기는 다르지만 모두 반도체라는 재료를 사용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21세기 반도체의 중요성은 이 두 개의 사진이 많은 것을 설명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4월 바이든 대통령은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전 세계 반도체 관련 종사자들을 불러 모아서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대한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이 삼성전자의 평택 공장이었습니다. 미국은 칩4 공급망 협력 체제를 갖추길 원합니다. 미국은 원천 기술, 그리고 한국은 메모리 기술, 그리고 대만은 위탁 생산 기술, 그리고 일본은 소재와 반도체 생산 장비에 관련해서 서로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중국에 대항해서 미국 주도로 반도체 패권을 둘러싼 총성 없는 전쟁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발표된 반도체 관련된 회사들의 수익 랭킹입니다. 2020년도에는 2등이었지만 올해 1등을 한 기업은 다름 아닌 삼성전자입니다. 아마도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를 선도했던 그런 분야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을 보더라도 약 20%에 해당하는 비율이 반도체에서부터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국부의 매우 중요한 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반도체란 무엇인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건전지에 전선을 연결해서 이렇게 전구를 연결한 후에 스위치를 켜면 불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스위치를 끄면 불이 꺼질 겁니다. 보통 이런 전기 회로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 같이 펌프하고 물의 높이차를 이용한 물레방아 돌기로 많이 비유를 하곤 합니다. 그럼 이제 스위치를 떼고 여기에 금과 은 혹은 구리선과 같은 것을 연결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불이 잘 들어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유리나 그리고 오일 그리고 다이아몬드, 그 나무 같은 물질을 갖다 대면 어떻게 될까요? 네, 불이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어떠한 물체가 전기를 잘 통하는지, 그리고 어떤 물체들이 전기를 잘 통하지 않는지를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좀 더 과학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전기 전도도라는 물질 상수가 있습니다. 주어진 물질을 놓고서 얼마나 전기가 잘 통하는가를 내는 척도인데요. 구리와 은과 같은 도체들은 매우 전기가 잘 통하는 이제 전도체이고, 그리고 뭐 유리, 나일론, 테플론 같이 전기를 잘 통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이제 부도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중간쯤에 해당하는 전도도를 갖는 물질들을 우리는 이제 반도체라고 불립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반도체는 이제 전도체하고 부도체 중간쯤에 해당한다고 해서 반도체라고 많이 불리는데, 근데 궁금한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왜 반도체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잘 이해가 사실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기가 잘 통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일상 속에서 알고 있는 그런 전도도가 왜 그 물질들이 갖는 어떤 특징 때문에 이런 차이를 나타내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물질들이 전기를 통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그 안에 들어있는 전자들이 이 전기를, 그 전기 흐름을 나타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물질의 전자가 많으면 뭐 전기 전도도가 높을 것이고, 적으면 전기 전도도가 낮을 거라는 것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잘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고, 이것을 파헤치다가 결국은 사람들이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을 탄생하게 만들었습니다. 양자역학에 의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원자들은 가운데 이제 원자 핵이 있고 그 주변을 전자들이 돌고 있는데, 이 전자들은 자유롭게 아무런 에너지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에너지 준위만 가질 수 있다라는 재미있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렇게 불연속 에너지 준위를 우리는 에너지 준위가 양자화되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더 재밌는 것은 이런 원자들을 다 각각 모아가지고 고체를 만들었을 때 이 불연속 에너지 준위가 어떤 밴드 혹은 띠를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가전자대와 그리고 그 바로 위에 전도도대가 형성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밴드를 바탕으로 봤을 때 전도대와 가전자대가 붙어 있을 때는 도체, 그리고 이 전도대와 가전자대가 매우 넓은 밴드갭을 가질 때는 부도체, 그리고 이 사이쯤에 해당하는 밴드갭을 가질 때 반도체라고 우리는 흔히 부르곤 합니다. 반도체는 흔히 이 밴드갭이 2에서 3 일렉트론 볼트라는 값 미만의 값을 가질 때 우리는 반도체라고 부릅니다. 이 값은 잘 기억해 두셨다가 이따가 후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도체가 왜 좋은지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 반도체의 그 유용성은 그 반도체가 갖는 그 전도도가 대충 전도체와 부도체의 중간쯤이라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이 밴드갭이 적절하기 때문에 도핑을 통해서 이물질의 도핑을 통해서 전도도를 쉽게 조절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실리콘을 기반으로 하고 보론이나 혹은 포스핀 혹은 알세나이드 같은 물질을 넣어주게 되면 전공이 많은 반도체인 P타입 반도체와 전자가 많은 반도체인 N타입 반도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각각의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도대에 많은 전자가 있는 것이 N타입이고, 그리고 이 가전자대에 많은 전공이 있는 것이 P타입 반도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렇게 P타입과 N타입만으로는 유용성이 그다지 없습니다. 재밌는 현상은 이 두 개의 P타입과 N타입을 붙였을 때 일어나는데요. 이 두 개를 붙이고 난 PN 접합 다이오드를 아까 설명드렸던 그 회로에 연결을 하게 되면 어떤 특정한 방향에서는 전기가 잘 흐르고, 이것을 전극을 뒤바꾸게 되면 전기가 흐르지 않는, 즉 한쪽 방향으로만 전기가 잘 흐르는 정류 특성을 보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직은 잘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를 흐를 수 있게 한다면 뭔가 재미있는 그런 회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시간이 흘러서 사람들이 이렇게 PN 타입의 반도체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조합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트랜지스터라는 것을 발명하게 되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이 트랜지스터가 이제 소위 모스펫이라고 불리는 반도체인데요. 3개의 전극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게이트와 소스 드레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게이트에 적절한 전압을 가하게 되면 소스하고 드레인 사이에 전도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전기 스위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내가 물리적으로 스위치를 눌렀다 떼었다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전기적으로 내가 전압을 줬다 뺐다 하게 되면 다시 걷어들였다 하게 되면 전기 전도도가 실시간으로 조절이 되는 진정한 의미의 전기 스위치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트랜지스터는 처음 1947년 혹은 48년경에 미국의 벨랩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약 75년 전에 개발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략 크기가 3cm로 매우 큽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이미지는 2006년 카이스트의 한 교수님이 개발하신 세계에서 당시로서는 가장 작았던 트랜지스터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연구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양산을 염두에 두고 개발했던 기술은 아니었습니다만 약 16년이 지난 지금 여기서 보시는 피처 사이즈들이 약 3에서 5나노미터로 굉장히 작은 것을 알 수 있죠. 지금 16년 정도가 지난 지금 애플이나 이런 인텔에서 만드는 공정은 약 3에서 5나노미터 정도의 공정을 사용해서 양산해서 팔고 있습니다. 실로 놀라운 발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1960년대에 모토로라라는 회사가 최초로 만든 집적 회로입니다. 그리고 약 몇 년 후가 지나서 70년대에 인텔이 약 1000개의 트랜지스터를 담은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개발합니다.
90년대, 제가 대학교를 다녔던 90년대에는 286, 386, 486, 586이라는 CPU가 매년 거의 새로운 CPU가 개발되곤 했었습니다. 이 당시에 나왔던 트랜지스터는, CPU는 약 1000만 개에서 약 1억 개 정도의 트랜지스터가 그 CPU 안에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인텔에서 만들었던 i7 프로세서는 약 20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이 안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M2라는 애플에서 만들었던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약 200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들어가 있고 3나노미터 공정을 활용한 그런 마이크로 프로세서입니다. 반도체 엔지니어링은 인류가 만든 최고의 융합 공정이라고 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정뿐만 아니라 소자, 그리고 회로 설계, 그리고 시스템 소프트웨어 기술이 모두 잘 융합이 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인텔과 삼성과 같이 반도체를 설계도 하고 만드는 그런 중심의 산업이었지만 지금은 설계는 따로 하고 패밀리스 인더스트리가 있고 그리고 이것을 위탁 생산하는 TSMC나 삼성과 같은 파운드리 사업을 하는 이게 산업이 나눠지는 형태로 가는 것이 요즘의 추세입니다. 또 이 스케일 다운이라는 것이 이제 트랜지스터의 사이즈를 줄이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스케일링이 일어날 때마다 새로운 산업군을 만들어내는 산업으로 우리나라 같이 사람이 기술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나라에 매우 적합한 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반도체를 활용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프로세서라든지 센서, 그리고 통신, 혹은 디스플레이, 그리고 저장 장치, 그리고 에너지 생산과 저장이라는 그런 기능을 하는 장치를 만드는 데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더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광전 소자입니다. 반도체를 활용한 광전 소자입니다. 이 광전 소자라는 말이 말해주듯이 빛과 전자가 인터랙션,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작용을 하는 그런 소자를 의미합니다. 자, 여기 당구공이 있습니다. 위에 녹색 당구공이 아래쪽에 멈춰있는 오렌지 당구공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충돌을 하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녹색 당구공은 그 자리에서 멈추고 주황색 당구공은 아래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충돌 후에 일어났던 일은 에너지가 교환이 된 것입니다. 녹색 당구공과 오렌지 당구공 사이에서 에너지 교환이 발생했습니다. 이 빛과 전자 사이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빛이 적절한 에너지를 가지는 빛이 전자를 만나게 되면 그리고 이 전자가 이것을 흡수를 하게 되면 이 빛은 사라지고 전자는 머금은 그 에너지를 가지고서 더 높은 에너지를 가진 상태로 돌아다니게 됩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좀 다시 가져왔는데요. 보시다시피 왼쪽에서 이렇게 빛이 들어옵니다. 이 빛의 에너지가 반도체의 이 가전자대와 전도대 사이에 있는 이 밴드갭 에너지보다 크게 되면 빛을 흡수합니다. 빛을 흡수하면서 빛은 사라지고 전자가 이 전도대로 올라가게 됩니다. 또 이거의 반대 과정이 무엇이냐면 이 위쪽에 올라가서 움직이고 있는 이 전자들은 기본적으로 더 아래쪽, 더 낮은 에너지로 있는 에너지 밴드로 옮겨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전자가 이 아래쪽의 밴드에 있는 이 빈 공간을 찾아서 들어가게 되면 전자는 에너지를 잃고 빛을 방출하게 됩니다. 이때 방출하는 빛은 이 밴드갭 에너지와 똑같은 에너지를 갖는 광자를 방출하게 됩니다. 자, 빛은 에너지를 갖고 있죠. 빛 에너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가시광선은 대충 어느 정도의 파장을 가질까요? 저 빨주노초 파남보, 이 무지개 색깔이 이 가시광선인데요. 이 파란색 빛깔 혹은 보라색 빛깔은 대략 파장이 약 400나노미터 정도의 근처의 파장을 갖게 되고, 그리고 빨간색 빛은 약 800나노미터 정도의 파장을 갖는 그런 가시광선 대역이 있습니다. 에너지의 단위로 표현을 하게 되면 보통 포톤의 에너지는 일렉트론 볼트라는 단위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바이올렛 혹은 푸른색의 빛은 약 3 일렉트론 볼트 정도의 값을 갖게 되고,
그리고 녹색 빛은 약 2.4에서 2.3 일렉트론 볼트를 갖고, 그리고 붉은색 빛은 약 2 일렉트론 볼트 이하의 에너지를 갖습니다. 눈치채셨나요?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던 반도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반도체는 2에서 한 3 일렉트론 볼트 이하의 밴드갭을 갖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약 3 일렉트론 볼트 정도에 되는 반도체를 갖고서 양쪽에서 전자하고 홀을 주입을 해주면, 그리고 이 일렉트론과 전공이 만나게 되면 파란색 빛을 방출할 것입니다. 또 이 반도체가 약 2.4 일렉트론 볼트의 밴드갭을 가진다면 이번에는 녹색 빛을 방출할 것입니다. 더 에너지 밴드갭을 줄여서 약 1.8 일렉트론 볼트의 밴드갭을 갖는 반도체를 준비를 한다고 하면 여기서 붉은색 빛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 LED 혹은 발광 소자라고 불리는 소자의 가장 기본적인 작동 원리입니다. 붉은색과 녹색의 LED는 굉장히 오래전에 개발이 되어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었는데, 푸른색 빛의 LED는 되게 오랫동안 개발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있기는 했었습니다만 효율 면에서 굉장히 떨어지고 밝기도 아주 낮았었습니다. 하지만 1993년도에 여기 보시는 이 3명의 일본 과학자들이 아주 효율이 높고 그리고 아주 밝은 LED를 만드는 데 성공을 했었습니다. 이에 대한 공로로 2014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RGB, 그 푸른색, 붉은색, 그리고 녹색, 빛의 3원색이 비로소 이제 완전체가 되어가지고 이 세 개의 LED를 활용해서 진정한 의미의 화이트 광원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LED와 태양전지는 제가 보통 사촌지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LED는 전기를 소모해서 빛을 방출하고요. 태양전지는 빛을 받아서 전기를 생산하는 장치입니다. 이 에너지의 흐름의 방향이 두 개가 서로 반대죠. 자, 태양은 우리가 매일 바라보고 있는 태양의 온도는, 표면 온도는 대충 몇 도일까요? 우리가 우주선을 보내서 온도계로 측정을 해야만 표면 온도를 알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태양에서 오고 있는 이런 스펙트럼, 태양광 스펙트럼을 잘 보게 되면 우리가 20세기 근처에 20세기 초쯤에 알게 된 그런 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이 태양 표면의 온도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대기권 밖에서 우리가 받고 있는 태양광 스펙트럼인데요. 이것에 의하면 태양의 표면 온도는 약 5800 켈빈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흑체 복사를 가정했을 때 얘기고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이 가시광선, 약 400에서 800 나노미터 정도 되는 가시광선을 물론 포함하고 있고, 이보다 짧은 파장인 UV 리전도 영역도 오고 있고, 그리고 이보다도 더 긴 파장의 인프라레드, 적외선 빛도 태양으로부터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광대역의 에너지 수준을 갖는 스펙트럼을 이 반도체에다가 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다양한 에너지의 포톤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반도체의 이 밴드갭은 하나이거든요. 하나이기 때문에 그 둘 사이의 관계에 따라서 에너지가 누가 더 높으냐에 따라서 어떤 광자는 흡수가 되고 어떤 포톤은 흡수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나올 것입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보면 입사하는 이 광자의 에너지가 이 밴드갭, 이 반도체의 밴드갭과 정확하게 일치를 한다면 밑에 있는 일렉트론을 이 전도대에 간신히 올려놓을 수 있을 만큼의 에너지를 전달해 주기 때문에 에너지의 손실 없이 일렉트론을 전도대에 올려놓을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 포톤의 에너지가 밴드갭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하면 물론 흡수는 될 것이지만 이 일렉트론을 이 전도대 끝에 있는 것보다도 더 높이 올려서 놓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이 전자는 기본적으로 더 낮은 낮은 에너지 레벨로 가고 싶어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사진 곳에서 공을 내려다 놓으면 이 공이 굴러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것과
동일한 이치이고요. 이 아래쪽 가전자대에 있는 전공은 점점 이 위로 올라가고 싶어 하는데 이것은 물속에 있는 버블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버블은 표면을 점점 올라가려고 하겠죠. 어찌됐든 이 전자는 아래쪽으로 내려오려고 하고 전공은 에너지 레벨이 더 올라가는, 그래서 이 여분의 에너지를 주변으로 방출하고 싶어 합니다. 이 방출된 에너지는 열로서 이 반도체를 더 가열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또 재밌는 현상은 들어오는 이 광자의 에너지가 밴드갭보다 더 작을 때 일어납니다. 여기서 일렉트론을, 전자를 더 위쪽으로 올려주고 싶은데 여기는 전자가 가질 수 없는 에너지 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자는 전자하고 어떤 인터랙션을 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즉 이 광자한테는 이 반도체는 매우 투명하게 보이는 것과 동일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자, 여기에 반도체로 이루어진 표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파란색 빛을, 그러니까 모두 깜깜한 상태에서 파란색 빛을 여기다 쏜다고 합시다. 그러면 저는 여기 아래쪽에서 이걸 쳐다봅니다. 그러면 이 파란색 빛이 일부는 흡수가 되고 일부는 반사가 되겠죠. 적절한 에너지 밴드갭을 가진다면 이 반도체 에너지 밴드갭이 파란색의 에너지보다도 더 작다면 대부분의 파란색 빛은 흡수가 되고 아주 소량의 빛만 반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서 보게 되면 이 전체적으로 이 반도체는 어둡게 보이거나 아니면 약간 희미한 파란색 빛을 띠게 될 것입니다. 빛의 에너지를 조금 더 줄여서 녹색 광자를 쏘아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반도체의 밴드갭과 유사한 수준이 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렇게 되면 이 녹색 빛은 적당히 흡수가 되고 적당히 반사가 되는 앞서 파란색 빛과 비슷한 현상을 보일 것입니다. 즉 우리 눈에는 여전히 검게 보이거나 아니면 약간 희미한 녹색 빛을 띠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에너지를 더 낮춰서 빨간색 빛을 조사하게 되면 이때 반도체의 밴드갭이 빨간색보다도 더 높다고, 그러니까 들어가는 광자 에너지가 더 낮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이 빨간색 빛은 흡수가 되지 못하고 반사되어서 우리 눈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즉, 이 반도체는 빨간색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태양빛에서 오는 모든 스펙트럼의 빛을 이 반도체에다가 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설명드렸던 각 파장별로 일어나는 일들의 합으로 우리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이 반사된 빛들의 합으로 우리는 이 반도체의 색깔을 감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쯤에서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가장 완벽한 태양전지의 색깔은 무엇일까요? 가장 완벽하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들어온 빛을 저는 최대한 많이 흡수하고 싶어 합니다. 파란색빛, 녹색빛, 빨간색빛 모두 다 흡수하게 되면 이 태양전지는 어떤 색을 띄어야만 할까요? 네, 정답은 검은색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보시던 태양전지가 어떤 색을 띠고 있나요? 어떤 것들은 약간 푸르스름한 빛을 띠기도 하지만 대부분 아마 검은색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 다가와서 어떤 태양전지를 보여주면서 아주 다채로운 색깔을 가진 태양전지를 보여준다면 여러분들은 이것을 보고 뭐 색깔은 이뻐서 좋을진 모르겠지만 효율은 그저 그럴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현상을 활용해서 어떤 빛을 감지하는 검출기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낮에는 잘 보이지만 밤에는 이제 과시광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맞닥뜨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적외선 빛을 검출할 수 있는 반도체가 있어서 이것을 우리한테 어떤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보여주게 되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겠죠. 이렇게 가시광에서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적외선 빛을 감지하는 그런 이미지 센서를 활용을 하게 되면 얻을 수 없는 다양한 적외선 정보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편리한 그런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 제가 플라스틱 반도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플라스틱 반도체 한번 들어보셨나요? 반도체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실리콘 웨이퍼를 생각을 하면 뭔가 무겁고 딱딱하고 그리고 굉장히 차가운 이미지의 그런 물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플라스틱은 좀 더 가볍고 뭔가 유연하고 좀 더 따뜻한 이미지의 그런 물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플라스틱이 반도체 성질을 가질 수 있을까?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부도체라고 알고 있는 이런 플라스틱이 약 1970년대에 이 세 분의 연구자들께서 어떤 특수한 처리를 하게 되면 이 플라스틱이 반도체 혹은 도체의 성질을 띌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에 대한 공로로 2000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생활과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그냥 과학, 우리랑 별로 상관없는 과학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들이 실현이 되어서 이미 상용화되고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는 이 핸드폰하고 그리고 TV에 들어가 있는 OLED의 아주 핵심적인 원천 기술이었습니다. OLED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혹은 우리말로는 유기 발광 소재라고 불리는데요. 삼성과 LG가 핸드폰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와 그리고 TV용 디스플레이에 각각 세계에서 넘버원 마켓 쉐어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플라스틱이 갖고 있는 그런 유연한 특징을 잘 활용을 해서 삼성에서는 갤럭시 폴드라는 것을 만들어서 몇 년 전에 만들어서 큰 히트를 쳤죠. 그리고 LG 디스플레이에서는 롤러블 TV를 만들었습니다. 요 박스 안에, 하얀 박스 안에 들어있는 안에서 이 TV가 말려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밑에 있다가 내가 켜게 되면 이 TV가 위로 올라와서 디스플레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 플라스틱 반도체가 갖는 그 특징을 가장 잘 활용한 그런 장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LED가 되면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양전지도 가능할 것입니다. 아직 광범위한 상용화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 소재가 갖는 가벼운 특징, 그리고 투명한 특징, 유연성, 그리고 저가 공정이라는 특징을 잘 활용을 해서 상용화하려는 노력을 광범위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돌돌 말아서 들고 다니는 모바일 충전기, 그리고 건물이나 자동차 표면에 붙여서 전기를 생산하려는 노력, 그리고 옷에도 붙여서 내가 들고 다니는 이런 핸드폰이나 이런 아이패드 같은 것들에 충전을 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아직 상용화가 되진 않았지만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는 비단 이러한 광전 소자뿐만 아니라 바이오 메디슨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수술을 하는데 필요한 이런 로봇 수술 장치 같은 것에 물론 이제 반도체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캡슐형 이걸 뭐라고 그러죠? 내시경에도 반도체가 활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먹고 좀 시간이 지나면 이 캡슐이 지나다니면서 이 장기의 모습을 촬영을 하고 상태를 체크를 하게 됩니다. 또한 인간의 능력이 좀 떨어진 기관들, 청력이라든지 아니면 시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장치의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반도체입니다. 또한 매일매일 내 신체에 부착해 놓고 나서 내 신체 지수, 예를 들어서 맥박이라든지 체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시 모니터링을 해서 내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소자를 만들기 위해서도 반도체가 매우 중요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기 자동차와 전기 충전 시스템에서도 이 반도체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미 상용화돼서 팔리고 있는 자동차에 이제 자율주행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요. 이 자율주행 시스템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AI 반도체 역시 반도체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이 주변 자동차들, 주변 환경과의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센서들 역시 반도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흔히들 이 전기 자동차를 우리가 바퀴가 달린 핸드폰이라고 요즘은 말하곤 합니다.
다음 세대의 핸드폰은 어떤 모습을 띠게 될까요? 우리는 점점 우리가 갖고 있는 아이폰이라든지 갤럭시 폰에 어떤가요? 좀 더 이 모니터가 점점 커지고 있고 점점 더 사실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폼팩터가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다음 세대의 핸드폰은 스마트폰은 이렇게 안경형으로 쓸 수 있는 혹은 입을 수 있는 형태의 장치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안경 타입이 아마도 그 가장 유력한 후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경형으로 이걸 쓰고 다니게 되면 내가 지금 들고 다니는 큰 디스플레이가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내 눈에 바로 이 모습, 내가 보고 싶은 모습들을 조사해주면 되니까요. 그리고 증강현실이라든지 그리고 가상현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장치 역시 반도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와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선도하고 초격차를 이루는 미래를 이끌어갈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김복수님께서 원자 크기가 엄청 작을 텐데 현재 도핑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나요? 작은 원자 넣는 방법이 궁금해요. 네, 실리콘 같은 이런 기본적으로 이제 반도체에다가 이 임플란테이션을 합니다. 그러니까 임플란테이션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 반도체에다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때려 넣는 것인데요. 다른 불순물을 때려 넣고 나서 약간 어닐링, 그러니까 약간 온도를 가열을 하게 되면 이 실리콘 사이사이에 예를 들어서 보론이라든지 아니면 포스핀이라든지 그런 이물질들이 들어가서 자리를 잘 잡게 돼서 도핑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그룹 4개의 전자를 가지는 실리콘에 비해서 전자가 더 많거나 혹은 더 적은 젤들이 사이사이에 들어감으로써 도핑의 효과를 일어나게 됩니다. 네, 밴드갭에 따라서 장혜원님, 밴드갭에 따라서 반도체 색을 결정하는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밴드갭에 따라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물질들의 색깔은 그 물질들이 이루고 있는 어떤 밴드 갭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이 화이트 광원을 쐈을 때 일부는 흡수가 되고 흡수되지 못한 것들이 반사를 하게 되는데 반사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 색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물질,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밴드 갭에 따라서 그 색깔이 결정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보는 핸드폰 화면도 LED에서 시작된 것인가요? 네, 김복수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네, 지금 이 디스플레이의 이 히스토리를 보게 되면 예전에는 CRT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렇게 매우 얇은 이 LCD죠. LCD로 넘어가고 지금은 OLED나 혹은 이제 여전히 사실 LCD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LCD, 여기 LED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LED 광원을 사용을 하고 그 픽셀 단위로는 이제 LCD 액정을 사용을 하는 것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삼성과 뭐 예를 들어서 애플워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OLED 각 픽셀별로 실제로 발광을 하게 되는 그런 LED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OLED가 광범위하게 사용된 것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손담비가 예전에 이제 광고했던 것이 있죠. 이제 아몰레드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첫 번째로 상용화된 OLED입니다. 네, 태양전지를 이용하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태양전지 연구를 하는 사람으로서
현재 우리나라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에너지 문제를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에너지는, 그러니까 기존의 화석 연료는 아무래도 이 저장된 곳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서로 이것을 가지고서 전쟁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태양전지는 지구상 이 모든 곳에 동일하게 공평하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활용한다면 특히 이제 개발도상국 같은 곳에서 이런 에너지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솔방울님, 유연한 소재로 만들어서 자유자재로 조절 가능한 반도체도 있나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플라스틱 반도체가 바로 그런 것인데요. 매우 유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반도체는 보통 이제 굉장히 얇게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잘 이제 잘 구부러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실 늘어나기도 합니다. 제가 연구하는 분야가 사실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이 장치를 늘릴 수 있어서 우리가 입을 수 있는 그런 반도체를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아주 재미있는 솔루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야호님, 현재 상용화된 태양전지는 아직까지 효율이 낮고 생산 단가가 높은 편인가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로는 전기 생산 단가로 아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마 가장 더 정확할 텐데, 우리가 화석 연료를 떼서 만들어서 우리가 이런 건물 같은 데서 쓸 수 있는 이 전기, 우리가 이제 한전에서 사는 그 전기값과 얼마나 차이가 나냐, 아마 그게 가장 더 정확할 텐데요. 제가 알기로 또 지역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각 지역에 따라서 떨어지는 그 태양광 그 에너지가 좀 다를 수 있죠. 날씨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도 좀 다르고, 그리고 그 지역마다 태양전지를 만들어서 설치하는 비용도 다르고 해서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하게 되면 좀 지역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숫자는 우리 한전에서 공급하는 그 전기값보다 약 1.5배에서 2배 정도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게 추세가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곧 조만간 몇 년 안에 이게 비슷해지는 그 순간이 오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4차 산업 분야에서 태양전지의 중요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이거 브래드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아주 어려운 질문이죠. 4차 산업 분야라고 하면 4차 산업을 보통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자동화되고, 그리고 이런 모든 장치들이 다 연결이 돼서 다 하나의 생태계를 형성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4차 산업 혁명이라고 부른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하죠. 하지만 우리가 시골에 가면 어떤가요? 시골에 가면 여전히 인터넷은 잘 될 수 있겠지만 시골에 가면 많은 인프라들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는 좀 아무래도 도시 생활보다는 좀 불편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오지나 그런 곳에서도 내가 어떤 생태계에 잘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는 좀 독립된 전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름을 들고 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곳에서 태양전지가 잘 활용이 된다면 서로 연결되고, 만약에 조난 당했을 때도 빨리 찾아질 수 있는 그런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나라 반도체 연구 현황은 어떤가요? 아까 제가 표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전 세계 반도체로 벌어들이는 돈 랭킹을 따졌을 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위였고 2위가 인텔, 그리고 3위가 하이닉스였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연구 현황은 아주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하지만 원천 기술 면에 있어서, 그리고 반도체 설계 면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미국과는 약간 격차가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잘 아시다시피 메모리가 전 세계 1위에 해당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 세계를 아주 주도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이님, 태양전지가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아주 어려운 질문 해주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어쨌거나 당분간 아마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세대가 다 살고 열심히 살고 우리 다음 세대가 살 때 정도까지는 여전히 화석연료가 아주 중요한 에너지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양전지가 화석연료를 전부 다 대체할 수는 없고요. 태양전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중요한 그런 니시 마켓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태양빛이 아주 많이 쬐어지는 그런 곳, 예를 들어서 뭐 중동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사막 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태양전지가 아주 중요한 에너지 생성 장치로 활용될 수 있겠지만 이 화석연료 전체를 대체하기는 당분간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태양전지의 수명은 어느 정도인가요? 보통 일반적으로 상용화돼서 팔리고 있는 태양전지는 보통 25년에서 30년 정도를 개런티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설치를 하게 되면 30년 정도는 문제없이 사용한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그 30년이 지나면 태양전지가 그럼 망가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30년 이상 다 쓸 수 있는데 효율이 조금씩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뭐 표면에 스크래치가 생길 수도 있고 그 주변 기기들이 좀 오래돼서 교체해야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 돼서 어쩔 수 없이 바꾸지 태양전지는 어떤 무빙 파트, 뭔가 움직이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명이 매우 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태양전지 소재로 새롭게 각광받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아마도 이 상업화된 태양전지 시장에서 95% 이상의 마켓 쉐어를 갖고 있는 것은 실리콘이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분야가 있는데 페로브스카이트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페로브스카이트라는 새로운 종류의 차세대 반도체인데 이것을 활용해서 이 효율이 매우 높이 올라가 있습니다. 거의 실리콘이 달성한 그 효율만큼 올라가 있고요. 이것을 상업화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기업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한화 같은 회사에서 이 실리콘하고 이 페롭스카이트를 결합하여 효율을 더 놀리는 기술에 매우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가의 고성능 광전 소자들이 개발된다면 어디에 활용될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플라스틱 반도체 있잖아요. 플라스틱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저가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리콘이나 물론 이제 실리콘이나 이런 것들도 가격 면에 있어서 가격 경쟁력이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저가의 그리고 혹은 이제 휘어지는 그런 플라스틱 소재를 잘 활용을 한다면은 성능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광전 소자들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거 어디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주로 하곤 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주변에서 디스플레이가 얼마나 존재하나요? 예전에는 집에만 있었죠. 디스플레이가 집에만 이렇게 아주 큰 볼륨을 차지하는 브라운관 형태의 디스플레이만 있었는데 요즘은 어디를 가도 있습니다. 그죠? 이런 쇼핑몰을 가도 그렇고 아니면 이런 카페를 가도 메뉴판이 이제는 모니터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다 이렇게 써 있었거나 아니면은 거기다가 이렇게 인쇄를 해서 했었는데 이제 시시각각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시내 한복판을 가게 되면 건물에 이런 디스플레이들이 달려 있죠. 이게 왜 가능해졌냐면 예전에 비해서 이 가격이 매우 더 싸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 가격대 점점 더 싸지게 되면 아마 집 안의 모든 벽을 디스플레이로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세상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집 안에서 이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약간 어떤 새로운 감성을 갖는 거죠. 집 안에 있지만 마치 내가 바닷가에 있는 것 같은 모습, 느낌, 혹은 내가 어디 강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런 어떤 실감 있는 그런 환경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기술의 발력의 발달로 태양전지가 상용화된다면 어디서든 전기차 충전이 가능해질까요? 네, 물론입니다. 어디서든
그게 이제 태양전지의 매력이고요. 그냥 비가 오지 않고 이게 햇빛이 있다면 언제든지 충전이 가능하겠죠. 네. 태양광 에너지를 에너지 손실 없이 사용하는 게 가장 이상적일 것 같은데 현재 태양광 에너지 몇 % 정도 사용한 것이 최대인가요? 아마도 이제 광전 변환 효율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이론적으로 약 29%에서 30% 정도, 물론 여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싱글 밴드갭을 갖는 반도체 한 가지 종류로 만들었을 때의 경우인데 이론적으로 치면 대략 한 29%에서 30% 정도가 맥시멈, 이론적인 최대치입니다. 그리고 실리콘 같은 경우는 약 한 25%에서 26% 정도의 광전 변환 효율을 갖고요. 이 효율이 점점 그래도 매년 계속 증가를 해서 거의 이제 30%까지 조만간 달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현재 태양전지 개발에서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은 무엇인가요? 네, 아무래도 효율을 계속 올려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내가 태양빛으로부터 100이라는 어떤 값을 에너지를 받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9%라고 하면 29개의 에너지만 변환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이제 버리게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을 좀 더 개선을 하려고 하면 이것을 여러 개의 밴드갭을 갖는 그런 반도체들을 쌓아서 적층을 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또 기술이 있습니다. 그런 적층형 여러 개의 밴드갭을 갖는 반도체를 적층을 하게 되면 효율이 이보다도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에 따른 이제 어떤 기술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우리가 이제 상용화해서 매일매일 쓰고 있는 이런 태양전지는 한 30% 미만을 갖게 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주선에 띄워보내려고 하는 그런 태양전지들은 사실 이 효율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적층형 반도체들을 활용해서 약 40% 이상에 해당하는 그런 효율을 갖는 반도체를 활용한 태양전지를 개발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가격이 매우 높지만 우리 우주에 보내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사실 중요하진 않겠죠. 네, 연력학, 네, 김복수님, 아까 질문 주셨던 분 같긴 한데, 연력학 법칙에 의하면 에너지가 변환될 때 열이 될 텐데, 빛 에너지가 전달될 때는 왜 열이 발생하지 않나요? 예, 되게 좋은 질문이시고요. 빛 에너지가 태양전지에 흡수가 되었을 때, 그 전환될 때 사실 열이 발생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밴드갭보다 큰 광자가 들어왔을 때 이게 전자들이 이 에너지 밴드 엣지 쪽으로 가게 되면서 에너지를 방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 태양전지가 사실은 빛을 받아서 전기 에너지를 생성을 하게 되지만 얘네들이 뜨거워집니다. 뜨거워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이런 사실 논란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태양전지를 쓰면 쓸수록 지구온난화가 더 심각해진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전지가 없었다면 바로 반사가 돼서 다시 우주로 나갈 빛을 태양전지가 그걸 잡았는데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스스로 열을 발생했기 때문에 지구를 더 뜨겁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럼 태양빛도 색상별로 에너지를 흡수하는 양도 다른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주어진 이제 물질이, 내가 만든 물질 혹은 자연이 주는 이 물질이 어떤 각 파장별로 흡수할 수 있는 흡수도가 있어요. 흡수도가 있는데, 당연히 이제 밴드갭이 가장 중요하죠. 밴드갭보다 크면 흡수가 되고, 밴드갭보다 작으면 흡수가 되지 않는 것인데, 흡수가 된다고 해도 얼마나 흡수하냐는 이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기도 하고 내가 소자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도 사실 이게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 태양전지 같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플라스틱으로 만든 태양전지 같은 경우 일부러 색깔을 입히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거꾸로 역으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밴드갭을 잘 조절을 하든지 아니면은 어떤 광학적인 어떤 효과를 활용을 해서
태양전지가 색깔을 띠도록 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들 태양전지가 자기 지붕 위에 올라가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태양전지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멋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되게 멋이 없고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착안해서 좀 더 이쁜 색깔들, 좀 더 다채로운 색깔들을 갖는, 효율은 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런 태양광들을 잘 엮어서 어떤 그림으로 만들 수도 있고 어떤 뭐 디자인을 해서 이쁘게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습니다. 네, 반도체를 이용하여 만든 태양전지 유지 보수가 더 쉬운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태양전지는 기본적으로 어떤 움직이는 부분이 없잖아요. 이렇게 설치를 해놓으면 그냥 그대로 있겠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전자가 생기고 전공이 생기고 전류가 흐르고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유지보수 면에 있어서는 어떤 기계적인 장치, 어떤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 자동차나 이런 것보다 유지보수가 당연히 더 쉽고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또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뭐 공해가 있고 아니면은 미세먼지 날라오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전지 패널을 위에다가 설치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거기 위에 이제 먼지가 뽀얗게 앉는 거예요. 자동차가 더러워지는 거랑 비슷합니다. 근데 그 위에 먼지가 이렇게 앉게 되면 태양전지 효율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모래들이 들어오는 빛을 막기 때문에 내가 생산해내는 전기의 양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사실 이 태양전지를 좀 닦아줘야 됩니다. 이런 정도의 유지보수비는 사실 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혹시 댁에 태양전지를 설치를 하셨다면, 그리고 뭐 베란다 쪽에다 설치를 하셨다면 정기적으로 태양전지를 좀 청소를 하시게 되면 효율이 더 높고 그리고 전기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생기는 환경 문제를 완전히 없애는 건 불가능한가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회사에서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아주 유해한 그런 물질들에 대해서 제한을 하려는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폐기물들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안 쓸 수 있을지, 그리고 내가 판매한 것들,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환경에 유해한 물질들을 최소한으로 한 후에 다시 회수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시작했어요. 시작한 지는 좀 됐고요. 근데 하지만 좀 갈 길이 아직은 멀다라고 느껴지는데 뭐 또 이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많은 전 세계 여러 지도자나 이 과학자들이 얘기를 한다고 하면 또 달려들어서 연구를 하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굉장히 얼리 스테이지고 하지만 관심은 많이 있고 해야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네, 탄소 나노튜브로 반도체를 만들 수 있을까요? 네, 탄소 나노튜브도 어떤 밴드갭을 갖는 그런 반도체입니다.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요. 태양전지는 재활용이 가능한가요? 재활용이요. 제가 아는 한은 일단 뭐 오래 쓰기 때문에 30년 정도 쓰기 때문에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용 연한이 길기는 하지만 재활용까지 고려하는 것은 아직 사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현재 교수님은 차세대 반도체 소재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신가요?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질문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는 기본적으로 유기태양전지 연구를 통해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카이스트에 와서는 유기 반도체뿐만 아니라 양자점 그리고 그 페롭스카이트라는 물질을 활용한 광전 소자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런 연구 주제 중에 하나는 스트레쳐블한 태양전지입니다.
태양전지를 이제 스트레쳐블하게 만들면 그럼 어디다 쓸 거냐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웨어러블, 그러니까 저는 이런 태양전지를 이 몸에까지 이제 붙이고 싶거든요. 왜 붙이고 싶냐면, 사실 웨어러블한 이런 소자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실 이게 사람들이 거부감들이 많아요. 아마 시계 정도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만약에 굉장히 좋은 어떤 장치가 있는데 이거를 매일같이 뭐 목에다 차야 된다, 아니면 가슴에다 두르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거추장스러워서 아마 싫어할 겁니다. 근데 이게 거추장스러운 이유는 내 몸에 완벽하게 밀착되지 못해서 이질감이 느껴서이거든요. 내가 몸을 이렇게 내 피부는 늘어나고 있는데 이 장치는 늘어나지 않는다면 아마 이질감을 느낄 겁니다. 그런 거에서 착안을 해서 신체 피부가 약 한 50% 정도까지 늘어나거든요. 피부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팔꿈치라든지 이런 무릎이라든지 그런 곳은 약 50%까지 늘어나는데, 그런 곳에 붙여도 멀쩡하게 동작을 하게 되는 그런 태양전지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좀 스트레쳐블, 늘어나는 전자소자에 대한 관심이 매우 많습니다. 네, 이것으로 더 질문이 없는 것 같아서요.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